화면이 밝아서 약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분쟁이라는 용어 표현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을 살펴보고 세 번째 조준 병계조약 체결과 그 내용 그리고 조준 병계조약의 효력과 의미 그리고 결론 삼아서 중국의 영토 정책과 영토 의식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과 청 간의 간도유권 분쟁의 발단과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 여기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큰 헤드라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에 청이 간도에 있는 우리 한인에게 치발 역복을 하던가 1년 내에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조정해서 간도유권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간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조선과 청나라가는 군신 관계에 있는 상태였죠.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간도유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1885년과 1887년에 간도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과 청나라가 관계회담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일본이 간도유권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본은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그동안 조선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1909년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동삼성 유관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동삼성은 동쪽에 있는 3개의 섬, 지금 중국에서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6개의 안이다 라는 말인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제공해야 될 철도나 광산에 관한 이권들입니다. 이것을 청나라가 일본에게 양호를 하면 일본은 그 대가로 간도 문제에 대해서 간도를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청나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청나라도 당시에는 망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의 동삼성 유관을 수용해서 같은 날 동시에 한자리에서 청일 만주협약과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결과로 백두산 천지가 통째로 중국에 귀속되고 두만강 쪽의 국경은 백두산 천지 밑에 있는 정계비 부근에서부터 두만강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류인 서굴수 가장 남쪽에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죠. 그렇게 국경이 획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도 영유권 문제는 조선과 청 간의 영토 분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 근거는 을사보호조약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국사 배울 때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다고 우리 국사에서 가르칩니다. 그거 틀린 소리죠. 왜 틀렸나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을사보호조약과의 관계에서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이 간도 문제에 개입하게 된 근거가 을사보호조약인데 이 을사보호조약 자체는 조약의 효력을 국제법에서 따질 때
먼저 조약이 성립 요건을 보고 성립됐다 불성립됐다를 판단합니다. 불성립됐으면 성립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조약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성립됐다면 그래서 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에서 하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그 조약은 국제법상 유효한 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을사조약 자체를 보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조약 체결권자의 비준, 즉 그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조약 체결권자는 우리 쪽에는 고종 황제고 일본에서는 명치 천황이죠. 이 두 사람이 조약을 비준한 바가 없습니다. 비준했다는 기록도 없고 비준했으면 비준서가 있고 비준서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만나서 교환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 자료 전반을 뒤져봐도 일본의 외교 자료 전반을 뒤져봐도 이런 비준에 관한 기록도 비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 절차가 비준까지 갔어야 되는데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성립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늑은 강제로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일면 다음번에 말할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지만 늑약이다, 조약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립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그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조약이 불성립해서 이것만으로도 끝났고 그래서 을사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외교권을 대리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 성립했다고 이름 봐주자. 그러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보게 되는데요. 효력 요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을사조약은 강박에 의해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을사오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인데요. 이 당시 1905년 당시에는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국가 전체에 대한 강박에 의한 체결한 조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 대표를 강박은 그 강제 강요했다는 뜻이죠. 에 의해서 체결한 조약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당시 국제법에서는 국가 전체에 대한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은 유효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수단으로서 국가 전체를 강박한 것은 타당하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표 개인을 강박해서 체결한 조약은 절대적 무효사유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헌장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부정되면서 현재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가 전체에 의한 것이든 국가 대표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절대적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을사조약 자체를 보면 성립 요건도 못 갖췄고 효력 요건도 못 갖춰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나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도협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보호조약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체결되지 않아서 무효라는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을사보호조약 2조를 보면요.
한국 정부는 그 후에 일본 정부의 중개에 유치 아니하고 경유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아니함을 약속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일본 정부의 중개를 유한다라는 뜻은 외교 교섭권을 일본이 가진다는 뜻이고요. 조약 체결하는 명의는 여전히 한국 정부는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명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약 체결권 자체는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사학자들이 외교권이 통째로 박탈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 조약문을 읽어보지 않고 하는 얘기라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협약이 그런 식으로 체결됐더라면 청일 간도협약이 아니라 조청 간도협약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일 간도협약이 되어서 을사보호조약 내용 자체에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도협약은 일본의 외교 대리권, 여기서 말하는 외교 교섭권인데요. 그것을 위반했다는 뜻인데요. 을사조약 1조에 보면 일본국의 외교 대표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함이 가하다.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 뜻은 소위 보호조약이라는 것이 주로 외교권을 다른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외교권을 장악함으로써 주종관계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일본은 외교 대리권을 가지지만 대한제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보호라 그러면 유지거나 증가해야 되는데 영토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무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일 간도협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을사조약과는 관계없이 제3자를 위한 조약이 국제법상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가스법, 학설, 판례 모든 원칙이 서양은 제3국에게도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제3국의 이익에 영향 주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날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에 보면 이런 제3자를 위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권리를 부과하든가 의무를 부과할 때 그 제3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일 간도협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간도협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했는데요. 이때 52년에 중일평화조약, 이때 중국은 대만입니다. 41년 12월 9일 이전에 일본과 중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은 전쟁의 결과로서 무효로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년 이전이니까 1909년 간도협약이 포함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된 것인데요. 과거 동북공정이 한창일 당시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중국 쪽에서 지금 이런 법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영유권 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 미해결됐다는 것이죠. 즉 간도협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유효한 국경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로 간도 협약에 대한 관련된 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아까 전시된 데도 한 페이지 있던데요. 2004년 10월 12일 당시 통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장관이 간도 협약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 관계상 제일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외교 장관은 정부가 간도 협약은 법리적으로는 무효라는 입장을 우리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간도 협약과 영유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별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 PPT를 만들기 위해서 2, 3일 됐나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속기록을 보니까 14년까지 것만 있고 그 이전 걸 다 없앴더라고요.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1차 자료를 동원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당시 기사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에서는 간도여권 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가 자료집 내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국경 문제를 처리하는 조중 병계 조약, 이게 모조약이 되는 것이죠.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외무성 부상 유장식과 중국의 부부장 희붕비가 8개 항에 대한 기본 합의를 하고 10월 12일 날 김일성과 주얼레가 만나서 모조약인 조준 병계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것을 모체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병계 의정서가 64년 3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백두산 지구와 하천 국경과 도소 및 사주, 그 다음에 압록강만 있고 두만강 쪽은 북한과 중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북한과 러시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백두산 지구에 보면 천지를 분할 영유했고요. 이건 나중에 지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만강은 아까 간도협약은 가장 남쪽에 있는 서울수를 국경으로 정했는데 반해서 이 병계조약은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를 국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과거 백두산 정계비가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지점에 1호부터 21호까지 그리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같은 호인데 몇 개를 더 넣어서 21개 호 28개 국경 표시를 했고 한쪽에는 한글로 조선, 다른 쪽에는 중국. 백두산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차례 갔지만 보면 원래는 이렇게 비석이 있다면 저 반대편에 뭐가 써있나 이렇게 보면 국경 침범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양측에서 요 비석 주변은 국경을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통항해도 되는 것처럼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국경과 도소, 사주 보면 압록강, 두만강을 수면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거 한때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중국 쪽에서 타고 북한은 못 가니까 북한 앞에서 뭐 북한 국경수비대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말도 몇 마디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땅에 내리면 국경 침범이 되지만 수면 자체는 국경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에는 도소 및 사주가 총 205개 있는데 그 중에 127개가 북한에 귀속되고 중국에는 78개, 두만강에는 246개 중에서 북한에 137개, 중국에 109개. 그래서 합계 451개 도서 및 사주에서 북한에 264개가 귀속되고 중국은 187개가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구에서는 강과 바다를 구별하는 강의 분계선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에서 바다 영해를 가르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영해 분계선을 해양 분계선을 정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해양 분계선과 강해 분계선을 끼고 네모난 지역을 설정해서 자유항해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